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 진단입니다. 이 새 밑에 쓰는 다사다난이라는 말, 식상한 단어인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나간 1년을 이렇게 짧게 잘 요약한 표현을 찾기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어려움과 곡절을 겪었던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19년도 전라북도 1년의 시간을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미래를 위한 좋은 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지난 1년을 좀 돌이켜 볼 텐데요. 먼저 좀 정치 부문에 관한 얘기부터 시작을 좀 했으면 합니다. 전라북도에 지역 기반을 둔 국회의원 수가 10명.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 10명의 이 당적 또는 그 위치를 보면 이 5 갈래로 이렇게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또 대한신당, 무소속까지 이렇게 분화된 그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런 분화된 국회의원들의 위치가 어떤 결과를 낳고 또 역할은 제대로 했는가,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얘기에 초점이 될 것 같은데 이경재 위원께 먼저 평가를 좀 한번 부탁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 2석, 국민의당 7석,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 1석, 이런 포진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그리고 이제 탄핵 이후에 또 새누리당이 분화되면서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합종을 했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민주평화당이 반발해가지고 이건 안 된다 해서 나왔고, 또 바른미래당에서 대한정당이 또 뛰쳐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런 정치 정당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저는 너무나 좀 혼돈스럽고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긴 하지만, 또 하나 또 장점은 또 다당제이다 보니까 기존에 지금 기득권 양당 체제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폐해를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을 마련했지 않느냐. 예컨대 어떤 완충지대 역할을 했다는 것 등이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예컨대 보수나 진보 두 가지 이념으로 재단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종다양하고 복잡다기한 그런 변화를 겪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제3지대의 어떤 형성도 어떤 바람직한 어떤 그런 모델 케이스로 드러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정치 실험에서 정착시켜 나가는 과제일 텐데, 단 아쉬운 거는 국민의당이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분화돼 가지고 질이 멸렬이 된 것. 이런 질이 멸렬이 된 거는 안타까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좀 혼돈스럽고 그런 측면이지만, 또 하나는 응집력, 그리고 분화됐으면 그런 에너지를, 정치 에너지를 극대화해가지고 응집력을 발휘하면서 전라북도 이익을 할지 도민 이익, 발전을 견인해 나가야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미흡했다. 예컨대 어떤 사안을 놓고도 서로 이제 흠집내기 공방이 이루어진 거랄지, 또 어떤 그 불가피한 현안 같으면은 여야 없이 똘똘 뭉쳐가지고 헤쳐나가야 하는 어떤 그런 응집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미흡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어떤 필연적인 어떤 다양성, 그런 반영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결과론적으로 놓고 볼 때는 응집력 발현이랄지 에너지 극대화 이런 측면에서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다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뭐 당이 이렇게 분화가 되긴 했습니다만 2019년도라는 시간 속에서 일어난 일만 따지면 민주평화당에서 이 대한신당이 분리된 것, 요건 2019년도에 속하는 일이긴 한데요. 민주당에서 보는 시각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사실은 정당을 만드는 거나 선택하는 건 자유죠. 헌법에 보장된 자유인데, 우리 국민들은 후보만 보는 게 아니라 정당도 봅니다. 근데 지난 총선 이후에 원내 정당으로서 그 이름을 유지하는 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또 어떤 비전이나 이런 공감대보다는 이해관계에 의해서 다 나누어지고 흩어지고 이렇게 됐고, 특히 정당이
A 정당 소속인데 활동은 B 정당으로 한다든지, 지금 C 정당에 활동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을 검토하는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도민들이나 유권자들이 볼 때 저분들이 정말 내일 미래를 보고 정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오늘 그 정치구처럼 그런 내 일만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지 상당히 실망스러운 정치를 폄훼하고, 또 정치에 대해서 정치가 저러면 안 되는데 걱정하는 이런 염려를 준 거다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은 득표를 해서 전라북도의 친구라고 하면서, 전북의 친구라고 하면서 많이 예산을 주려고 했으나 당정 간의 협의는 잘 되는데, 협의된 게 타 지역으로 많이 가는, 그래서 우리 민주당 의원이 2명으로 부족함으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많이 가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여당, 또 여당의 힘을 통해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지역에, 또 우리 전북 지역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려면 역시 민주당의 강력한 여당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더 힘을 실어주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평가도 해봅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이 당적을 자주 바뀌는 것에 대해서 소속이 분명치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를 표현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보면 정운천 의원께서도 사실은 당적이 변화가 된 셈이신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 20대 국회는 지금까지 19대까지 한 30여 년 동안 우리 호남, 전라북도의 일당 독주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새누리당, 국민의당, 또 민주당, 이렇게 지금 4년 동안 많이 분화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는 이념, 지역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그러한 요구가 필요한, 요구에 맞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깊이 있게 뿌리 박힌 민주당은 흔들림이 없겠지만, 나머지 당 정도는 이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적응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다만 이번에 20대 국회에서 한번 꼭 짚고 넘어야 할 일은, 지금까지 이렇게 고착화된 일당 독주, 경쟁도 없고 책임도 없는 정치, 이 정치가 이제 경쟁하고 책임 있는 정치로 변하면서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괄목할 만한 그러한 성과를 가져온 것이 협치의 개념이었고요. 다만 집중화되지 못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정치의 존재감을 더 키워내지 못한 것은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너무 길게 하면 나머지 뒤에 있는 얘기를 많이 못하게 될 것 같아서 짧게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얘기만 좀 더 질문을 드리고 이 얘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이제 민주당의 독주라는 현상을 보인 것이 전라북도의 현실이었고요. 다른 지역도 민주당과 현재의 자유한국당의 두 거대 정당의 체제, 이렇게 됐었는데, 이런 다당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경쟁과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서 긍정적인 역할을 가져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과연 그래서 전라북도에도 그런 긍정적인 작용이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여쭤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최영기 대표님.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을 지금 벌써 6번을 오셨습니다. 예. 성과가 무슨 성과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또 견해가 달릴 수 있으나, 6번이나 왔다는 것은 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음도 오는 거고, 그래서 많은 지원을 약속하기도 하고 또 희망도 주었는데, 된 것도 있고 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우리 정당이 지금 정운천 의원께서 그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주 야당, 지금 1당이라고 할까요? 1당은 지역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를 새로 모으고 미래를 개척하고 이런 것보다는 지역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전국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또 이제 새누리당 정도라고 볼 수 있게 물론 정의당도 좀 보는데 나머지는 지역 정당이란 말이에요. 예. 기반이 없는 상태인데 그런데 서울에서는 지역을 이해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지역에 와서는 좋은 거는 다 내가 했다고 나쁜 건 전부 다 민주당에다 뒤집어 씌워서 오히려 갈등을 많이 만들어내고 예. 지역 발전보다는 지역을 어떻게 균형 발전시키고 예산을 따다가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킨가 이것보다는 민주당을 공격하면서 내가 살고자 하는 이런 정치를 주로 해오지 않았나 이런 점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예, 예. 정확한 뭐 여러 정당 간의 경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하시는 것으로 비판적으로 평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가 우리 전라북도가 만든 대통령 아니었어요? 예. 그때도 똑같이 전라북도에서 위에서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국회에만 딱 들어가면 김대중 또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하려고 해도 전라북도를 위해서 하려고 해도 법안을 만들든 예산을 만들든 한국당 지금 새누리당이 이제 한국당 되는데 한국당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당이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서 같이 합치가 이루어져야 예산도 법도 만들어지거든요. 예. 예를 들면 제가 당선될 때 그렇게 3, 4년 안 되던 탄소법이 한국당 도움으로 제가 이제 당선되니까 선물을 또 줬어요. 그 이후에도 새만금법, 예산 등등이 서로 협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항상 얘기했던 대로 국회 운영은 양당 체제로 운영이 되니까 한 당이 너무 압도적으로 해서 운동장이 1000군만 있어갖고는 안 된다. 예. 1000군 10명 있으면 한 명이라도 100군이 있어서 경쟁하고 책임지는 그러한 개념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그게 아마 4년간 예산으로 결과적으로 확실히 드러났어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잘했다가 아니라 이러한 협치의 정치, 책임지는 정치, 경쟁의 정치는 꼭 필요하다. 예.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좀 예. 진일보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당제가 가져온 긍정적인 결과가 꽤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최영재 대표는 진정한 다당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비평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있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 이 문재인 정부가 이제 반환점을 돌게 된 건데요. 결국 문재인 정부는 전라북도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문재인 정부에 애초에 출범하면서 전라북도의 친구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여러 가지 공약도 했습니다. 반환점을 돈 2019년 시점에 과연 전라북도에게는 충분히 만족스러울 만한 결과 또 여러 가지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것인가 이 점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역시 이경재 의원께 좀 총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전라북도만큼 훈풍이 불어닥친 제왕 없을 거예요. 뭐 전라북도의 친구가 되겠다. 또는 이낙연 총리 임명 후에는 또 둘이 뭐 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내 전라북도를 가봤더니 정말 생각보다 더 낙후가 돼 있더라. 총리께서 좀 많이 배려를 좀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부탁할 정도로 그런 관계와 어떤 애정 이런 것들이 돋보인 그런 한 해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치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정책이랄지 예산이랄지 인사랄지 이런 걸 이제 관철시켜 나가야 되는데 일단 전반기까지 잘 흘러갔다고 보여집니다. 대통령이 뒤에서 밀어주고 정치권이 추동을 하면서 나갔는데 이제 반환점을 둔 이 시점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측면에 놓고 볼 때 너무나 좀 안타까운 얘기도 많아요. 예컨대 청와대 내각 전라북도 그 화려했던 인사들이 다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마치 썰물처럼 빠져나와가지고 일본은 정치 또는 일본은 뭐 당에 복귀하고 뭐 이런 그런 현상이 이루어졌는데 그걸 대체 인력을 지금 포진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후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측면이 가장 큰 문제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그 현안 사업들이 많단 말이죠. 정책 관련 문제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초장에만 그 화두로 던져졌지 그걸 내실화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도민 어떤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결실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예타 면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스크를 해가지고 이제 발표했는데 전라북도는 2개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새만금 국제공항 같은 경우에 전라북도가 당초 추진했던 거는 2023년 세계 잼버리 때 적어도 임시 취항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고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송하진 지사가 뭐 기재부 뛰었죠, 청와대 뛰었죠, 국도 균형 발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엄청나게 해서 만들어냈는데 엊그저께 발표한 걸 보면은 2024년 착공,
2028년 완공. 그러면 이게 뭐냐? 그렇게 노력해서 예타면제까지 받았는데 이거는 그동안에 했던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갔던 그 일정밖에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현안 사업들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좀 미흡했다. 그래서 이것들 예. 앞으로 정치권이 내발적 어떤 역량을 통해서 발전시켜야 될 과제가 또 하나 던져져 있는 겁니다. 예. 크게 인사소외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 중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나중에도 얘기가 좀 나올 텐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새만금 신공항 문제 얘기 짚어주셨는데 새만금 신공항은 전라북도의 뭐 선물이기도 했지만 또 앞으로 향후 완공되는 시점까지 그것까지 비춰서 보면 부족한 점이 꽤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임상규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어떤 전북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이경재 대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2017년도에 우리 전북을 방문해서 말씀하신 전북이 친구가 되겠다 이 한마디에 다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그 존중받고 있다고 하는 이런 느낌, 이런 어떤 우호적인 그 협력 관계 속에서 많은 일들이 정말 많은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 인사, 국가 예산, 각종 중앙 공모 사업, 국가 시책 및 그 계획 등의 이전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우리 전북 몫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 전북이 지역 현안을 건의를 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문재인 예. 정부에서. 예. 구체적으로 좀 예를 하나 좀 들면 지난 8월 20일 날 대통령님께서 전주 효성 탄소 공장을 직접 방문을 하셨는데요.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7월 말에 송하진 지사님께서 청와대를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현안이 되고 있는 탄소 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서 1조 원대 투자 협약식을 하는데 대통령님께서 직접 참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고요. 예.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8월 20일 날 직접 방문을 하셔서 예. 우리 탄소 산업 육성에 큰 힘을 보태 주신 거거든요. 우리 이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 인사 같은 경우 제가 흐름을 좀 보니까요. 출범 당시에 장차관, 청와대 비서관, 공공기관장의 한 24개 정도의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지금 18석으로 좀 줄었습니다.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출범 당시에는 장관급이 김현미 장관 한 분이었습니다. 국토부 예. 장관. 지금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함께 진영 행자부 장관, 그다음에 그 노영욱 국무조정실장, 그다음에 또 중요한 우리 그 금융위원장이 전북 출신이 임명이 돼 있거든요. 다만 상대적으로 청와대 비서관급과 공공기관장 자리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또한 그 공항과 관련해서는 좀 오해가 있는데요. 2023년 개항이 저희들이 목표로 내세우긴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공항은 통상 아주 잘 진행됐을 때 10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예. 다만 공항이 절실해서 저희들이 2023년도 새만금 잼버리 때 국제공항이 꼭 필요하니 좀 해달라라고 줄기차게 주장을 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지 않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운천 의원님 말씀 듣고 이영혁 얘기 드리죠. 예. 문재인 정부 우리 전라북도 지지율이 제일 높게 64.8%에 의해서 당선됐어요. 예. 그 이후에 제가 보기에도 인사 면에서 많이 신경을 써준 거 인정합니다. 또 다른 친구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너무 아쉬운 것은 일테면 군산의 GM 공장
또 군산의 현대조선소가 폐쇄되면서 한 10,000명 이상의 실직자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진행하는 게 정말 실력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예. 아니면은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그냥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근본적인 해결이 없이 새만금의 태양광 패널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안에 정책실장 내에 정말 저 대한민국을 미래의 큰 글로벌 프로젝트를 제대로 좀 구축해서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이게 양수겸장이 되는데 이게 지금 진행해 온 걸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 분위기는 우호적 분위기가 됐는데 거기 새만금에 지금 이제 10년째 됐으니까 거기에 진짜 중후장대한 산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한중경협단지도 지금 보이지 않고 그래 진행이 됐는데 또 마이스 산업도 그렇고 공항이 된다고 해도 저는 23년 4년에 공항 완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항의 공항 수요. 예. 지금 사람 수요로는 도저히 그 국제공항에 그 기틀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MRO든 또는 비행기 공장을 짓든 아니면 거기에 비행기 훈련장을 하든 거기 비행기 그 국제공항에 맞는 산업이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그러한 능력에서 아주 가열차게 우리 민주당에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을 해가지고 그 일이 중후장대한 게 딱 들어와야 군산 경제도 풀어나고 이번 기회가 기회라고 생각해요. 예. 민주당이 강하게 지금 나가 주셔야 되는데 그 치열함이 좀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다른 말씀이십니까, 이경재 의원님? 혹시 말씀이? 국제공항과 관련해서 예. 지금 사업의 적정성 검토는 다 끝났죠. 행정 절차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가 이제 마무리가 된 상태고, 근데 지금부터 지금 내년 2020년이니까 2024년에 착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예타 면제를 요구한 거는 적어도 사업 기간이 2년 정도는 단축시키려고 그걸 포함시키려고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앞으로 향후 4년간 2년 정도 땡길 수 있지 않냐 그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당겨서 착공할 수 있도록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전라북도에 배려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지적을 하면은 군산 조선소 문제인데요.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가 기업인들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때 최길선 당시 현대중공업 회장이 참석을 했어요. 그때 문재인 정부가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길선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분은 이제 군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 뭐 공대 나온 분인데 적어도 70적 정도만 수주가 되면은 배가 선박이 수주가 되면은 재가동이 가능합니다.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그때. 근데 지금 수주 물량이 400척이 넘잖아요. 그럼 이런 정도 되면은 청와대가 됐던 또는 정치권에서 그걸 짚어줘야죠. 약속 이행해라.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지 않고 연결되지 않으니까 문재인 정부의 고마움을 걷고 훈풍을 뭐 느끼더라 하더라도 이것도 맺어줄 건 맺어주고 결실을 확실히 부여줄 건 부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적지근하니까 아쉬움이 있다. 그런 얘기가 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임상규 시장님 혹시 말씀 있으면 하시고 듣겠습니다. 예. 이경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2년 정도 공항 땡기는 부분, 전라북도가 그 부분을 전력 투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혹시 현대중공업 관련해서도 혹시 말씀 주시면 현대중공업과 관련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지금 한 2년 6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예. 멈춘 지 아직 재가동이 안 돼서 좀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다만 아까 우리 이경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조선업 시황이 지금 현재 개선이 좀 되고 있고요. 예. 국내 조선업체들의 수주 물량도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좀 일부 긍정적인 분위기도 조성이 되고 있고요. 일례로 지난 12월 3일 날 현대중공업 관계자와 조선업체 우리 도내 협력업체 대표들이 가동 중단 이후에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예. 그리고 도에서도 그동안 그 현중 경영진과 꾸준히 지속적으로 재가동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교환을 해왔고요. 예. 앞으로는 좀 더 그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조선업과 관련해서는 이런 어떤 재가동과 함께 그 지역 중소 조선업체들이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예. 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이를테면 그 군함이라든가 해경 함정이 있습니다. 그 화학 방제선이라든가 또는 그 어업 실습선 등 중소형 특수 선박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존업 생태계를 한번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자. 예. 또 하나는
그 해상 그 풍력 하부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물은 조선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중소 조선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을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서 이 사업 다각화를 좀 지원하는 부분, 이 부분을 함께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 대표님께 기회 드리기 전에 제가 좀 짧게 한두 가지만 좀 여쭙고 지나가겠습니다.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중공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이제 그 장밋빛 얘기도 좀 있었어요. 곧 될 것이다라는. 그런데 그 요즘에 희망 고문이라는 말 유행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형국이 되는 것 같아서 혹시 뭐 자신 있게라고는 말씀 못 드릴지는 몰라도 좀 희망적인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져도 됩니까? 좀 희망적인 어떤 분위기는 분명히 공감대는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이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주 물량이 연간 한 70척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그 현대중공업 울산 쪽 도크도 다 지금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대우조선과의 합병 문제 때문에 이런 재가동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집중하기 어려운 이런 어떤 분위기를 얘기하면서 분명히 재가동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분위기는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재 대표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정치는 사실은 어떤 여러 가지 요구 이상을 현실화시키는 거죠. 전라북도 요구가 많습니다. 근데 GM이나 현대중공업은 민간 기업입니다. 근데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는요. 사실은 도에서 민간 기업, 재벌 기업 누구 만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만나주질 않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려고 여러 번 노력했으나 만나주질 않는데 지금은 지사께서 대통령 청와대에 전화하면 일정이 잡히고 또 실제 의원이 아니거나 이렇지만 원외위원장이나 또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여러 연락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런 요구가 민간 기업들도 전북 도와 만나고 협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GM 문제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전기차라든지 여러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군산형 일자리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도 군산시와 전라북도가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과가 나는 거고 이제 현대중공업 문제는 우리의 요구는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또 만남 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민간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강력하게 해내기가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새만금의 경우도 사실은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마스터 플랜이 매일 바뀝니다. 늘 바뀌고 아이디어로 누구는 이거 던지고 이거 던지고 그래서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공항 같은 경우도 지금 2년 안에 만들면 뭐 합니까? 안전하고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전하고 그다음에 그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안전하면서 전북도의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시기만 당겨라 이렇게 해서 새만금 마스터 플랜이 안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총괄적으로 꾸준하게 만들어가면서 그 당정이 충분히 협의하면서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요구하면서 협의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몇 가지 뭐 이따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탄소산업법이라든지 이런 건 잘 진행될 거고요. 이 새만금 문제는 정말 지금 몇 년입니까? 40년 아닙니까? 또 근데 거기에는 우리 지역 내에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뭐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라든지 합의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정부에서는 조율을 좀 해야 되고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그런 조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율이 이루어지면 추진될 거라 생각하고요.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임명이 돼야 되지만 정세균 전 의장께서 이제 추천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7세 총리입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굉장히 요구하고 요청해서 받아들인 거고 그리고 실세 총리이기 때문에 이제 각 청와대 몇 명씩 빠져나왔지만 그 이상의 힘으로 전북에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또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사가 적다 이런 문제는 총리라는 걸로 훨씬 더 크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반론이 있으면 듣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좀 더 치열하게 절실함을 갖고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든다면 조선소 문제 얘기 드릴까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 회사기구 회장이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어떠냐 그랬더니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술 개발을 해놨는데 그 제도만 바뀌면 엄청난 수요가 확대된답니다. 그러한 정보를 알고
거기에 맞게 우리 현대조선소도 접근하고 이렇게 하고 절실함을 갖고 아니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최고 지지율로 당선을 시켰으니 그런 우호적 환경이 됐잖아요. 되면 그게 절실함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한 탄소산업진흥법 같은 경우도 야당을 다 통과를 시켰는데 여당이 또 그게 좀 소홀히 해가지고 또 통과가 안 돼서 예. 이번에는 전화위복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번이 기회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 우리 전라북도 발전시킬 수 있는 전환적 시점에서 기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노력한다면 저희 야당에서도 적극 뒤를 미룰 수 있다. 예. 그게 바로 협치의 지역발전 성과다. 예.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탄소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탄소는 여당이 반대 이따 논의가 되겠습니다. 반대 조금 이따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예. 사실은 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든지 예. 뭐 이런 예. 게 예. 이제 통합하고 줄이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 문제를 나중에 제가 검토하겠지. 그런데 뭐 제가 잘될 나중에 겁니다. 화두를 좀 던지겠습니다. 예. 간단히 덧붙이면은 공항이랄지 철도랄지 뭐 이런 인프라는 그런 경제성이랄지 사업 환경과 맞춰서 조성이 되면은 조성이 될 수가 없어요. 늦어요. 그래서 먼저 깔아줘야 되고 그래서 신항만도 물동량이 없지만 지금 5선선까지 늘려달라고 하고 지금 반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공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깔려줘야 기업 유치가 되고 투자 유치가 되고 관광이 되고 그런 것이지 그 환경 조성에 맞춰서 그때 가서 맞춰서 추진을 한다? 이건 늦는 거죠. 예. SOC 이 인프라 구축은 훨씬 앞당겨서 구축이 돼야 유리한 그 알겠습니다. 투자를 할지 기업 유치 환경이 조성이 예. 된다. 이거 강조해서. 예, 닭이 먼저냐, 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측면이 분명히 좀 있긴 합니다만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임상규 실장님께서는 적어도 과거에 비해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최영재 대표께서 적어도 보수 정권과는 완전히 판이한 그런 소통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측면에서 두 분 다 동의는 하십니까? 짤막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좀 다른 측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소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성과 또 중후장대한 계획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만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도 수용은 하시겠습니까? 더 사납게 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말씀드릴 게 많은데 예. 일단 뭐 큰 틀에서 예. 이해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뭐 분위기를 좀 합의를 종용하는 듯한 느낌인데 그건 아니고요. 예, 이제 예. 문제는 예. 그런 분위기 조성된 거는 뭐 확연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게 하우투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랄지 전라북도가 뭔가 좀 신발끈 확 쥐어잡고 과시적인 성과를 이어져야지 아무리 그 노력을 한들 성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예. 무의로 끝나는 것이다. 그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대표적인 그 하나가 뭐 예산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올해 이제 2020년 예산이 되겠죠. 상당히 많이 확보했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발표됐기 때문에 너무 길게는 말씀하지 마시고 임성규 실장님 짧게 예산의 성과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자, 한마디로 내년도 국가 예산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한 일들에 필요한 예산은 거의 다 확보를 했다. 저는 뭐 규모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도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필요한 예산은 거의 다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보다 좀 중요한 것은 신규 사업들이 대거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좀 통계를 좀 나름대로 암기를 해왔습니다. 320건에 4,327억 정도의 신규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요. 이 신규 예산은 앞으로 한 5조 2천억 대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발판을 좀 만들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민선 7기가 지향하고 있는 그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우리 전북의 어떤 자존의식을 회복하는 이 부분, 이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시작되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규 실장님 표현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거의 뭐 100점짜리 예산 확보 결과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혹시 그 말씀 중에 신규 사업 얘기하셨는데 혹시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의아하실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해왔던 사업이 아니고 새로 뿌리는 뭐 씨앗 같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게 한 번 씨를 뿌리게 되면 큰 나무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5조 정도의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될 만한 사업에 대해서 320건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은철 의원께서도 예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잘했다는 말씀. 예. 아니 좀 이거 가져왔어요. 이거 특별히 표를 만드셨군요. 이게 맞습니까? 제가 이제 쌍발통 이게 민주당과 야당이 서로 협치의 개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보자는 게 쌍발통 정치입니다. 그게 현실화됐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19대 국회 한번 보세요. 19대 국회 4년 동안의 예산이 거의 멈춰 있습니다. 거의 안 올라가요. 그 민주당만 갖고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야당이 반대하면, 한국당이 반대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2017년에 박근혜 정부였거든요. 17년, 18년, 19년, 20년 예산이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지금 전남이 이제 7조 1천억 됐는데 우리가 7조 6천억이거든요. 예산만큼은 이렇게 급속하게 올라. 여기에 좀 특이할 사항 하나 드리면 2018년도에 전환기가 오는데 그 당시에 3년, 4년 홀딩되었던 동학혁명공원, 그 다음에 산림치유원, 이게 그 정읍에다가 400억을, 200억을 부담해라. 또 진안에다가 800억 산림치유원을 400억을 부담해라. 그걸 매칭으로 하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마치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이 계셨고 민주당의 백재현 고창 출신 위원장이 있었고 또 제가 이제 소위에 들어가서 이것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그거 해결한 난 다음에 전환 시점이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함께 예산이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지금 이번에 참 재미있는 거는 우리 예결위원 제가 4년 최초로 했습니다만 그것보다 마지막 단계에서 뭐 이상하게 민주당 플러스 그 군소정당 뭐 유성 4+1인가 군소정당 박주현, 유성엽, 김관영 이렇게 합쳐갖고 새로운 또 그러한 신규 사업을 몇 가지를 아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소기업 연수원이 7.5억을 했는데 이게 375억짜리라든지 뭐 컬링 센터라든지 드론 호브 센터랄지 또는 뭐 기술 창업 지원 센터랄 이런 신규 사업들이 우리 앞으로 영양가를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바로 이게 협치 또 쌍발통의 정치가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냈다. 물론 우리 저 도청의 모든 기관들이 4년 전보다는 눈이 달라졌어요. 눈이 먹먹한 눈이 그냥 독수리 눈으로 변하면서 뭔가 이렇게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많이 만들어져서 그런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다. 알겠습니다. 국가 예산 확보가 우리 정운천 의원의 표현을 빌면 뭐 쌍발통의 힘이다. 근데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당 야당 뭐 다당제 또는 뭐 정당 간의 경쟁 이런 것에 의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최영재 대표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힘이다 혹시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힘도 있지요. 그러나 잘하셨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실제 일 잘하셨고요. 다만 이제 제 느낌은 글쎄 이제 이 고향에서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큰아들이 이렇게 참 힘들게 모시는데 셋째가 막둥이가 이제 명절 때 와서 용돈 주고 내가 다 모셨다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사실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또 이제 당정이 협의를 해서 근데 이번에는 운이 좋아서 아까 그 4+1도 됐고 이랬는데 제가 좀 너무 과도하다는 거는 야당 의원들께서 이게 내가 해왔다 이거 합치면 지금 7조 6천억이 아니라 아마 76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다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같이 협력했고 야당이 진짜 전북 지역 예산을 따는 데는 협력했다는 걸 인정하고요. 다만 이제 나머지 어떤 야당 의원이 우리 정운천 의원님이 아니고 어떤 야당 의원이 사석에서 이런 말을 해요. 예산 이렇게 따는 건 하늘이 도왔다 전북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민주당 비판을 하는데 하늘이 도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확장적 재정 운영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가 예산이 9.1%가 전체적으로 올랐고 전라북도는 이제 9.7% 올랐고 전라북도는 8.1%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인구 조정이나 이런 걸 봐서 우리가 국가 예산만큼 그 프로테이지가 안 돼서 아쉬운 점은 우리 여당으로서 아쉬운 점이고 예.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지금 만족해가지고 자랑할 때가 아니다.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더 노력을 같이 협력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예산 확보가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요인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나만 더 얘기해. 너무 딱 하나만. 너무 길게 계시면 아니, 곤란합니다. 간단하게 예, 할게요. 예. 지금까지 전부 내가 했다 얼버무려 버리는 바람에 예. 뭐 안 한 사람도 잘한 것처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시청자들이 꼭 유념해야 할 사항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 이제는 당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이제 선택하는 시대가 왔거든요. 예. 그러면 진짜 이걸 분석을 해서 누가 열심히 했느냐를 분석해 주셔야 합니다. 예. 또 그거를 우리 방송에서도 그거를 잘 전달을 해 주셔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옳고 그름이 분석이 돼서 예. 선택이 제대로 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문재인 보거든요. 정부의 재정 운영 확대, 국가 균형 발전 확고한 철학이고 민주당의 지방자치단이 노력을 해서 됐더라. 이게 확실한 팩트고. 예. 그게 의정 환경이죠. 예. 한마디 더 붙이면은 그 말씀이 다 맞는데 우호적인 정치 환경, 전라북도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있는 건 분명하고 그나마 한 가지 또 딱 꼬집으라고 한다면 4+1 체제 이것이 만들어낸 거예요. 왜냐하면 개세주정수에 한 명도 없었잖아요. 또 초기에 예산 심의할 때 한나라당이 얼마나 많이 딴지를 걸었어요. 전라북도 예산 가지고 전액 삭감, 공항도 다 전액 삭감. 그런 점에서 보면 한나라당이 자유한국당이 고맙지요. 그 이제 무위로 돌아가면서 4+1 체제가 되면서 유석열, 박주연, 김관영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도도 나서면서 그나마 이 7조 시대 유지가 되게 이게 짧게 얘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정우천 의원님. 5,300억이 올라갔는데 4+1은 1,200억 올라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000억은 또 다른 과정에서 나온 예, 거라고.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런 듣겠습니다. 걸 정확하게 이게 이제 정은천 봐야 의원님 된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얘기는 거기까지 좀 마치죠. 한 가지 좀 드는 생각은 뭐 7조 6천억 원 예산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한 10여 년 정도 과거를 좀 되짚어 보면 전라북도 예산이 5조에서 6조, 6조에서 7조로 계속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런 점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얘기가 나오려다가 제가 조금 다시 화두를 던지겠다고 말씀드렸던 탄소법 문제 그리고 공공의대법 문제 두 개가 지금 중요한 법안인데 국회에서 지금 이게 잘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좀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정의원님? 아마도 제가 산자 중기위에 있어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6년 5월 달에 한 3년 동안 묶여져 있던 탄소법이 그때 제가 당선되면서 이제 한국당이 오케이 해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때 비로소 전주 탄소 산업이 대한민국 국가 탄소 산업으로 바뀝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이후에 탄소 산업을 제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면 탄소 산업 진흥원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된다. 예. 그래서 재작년 8월 달에 제가 이제 대표 발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 그다음에 5월 달까지 그 법사위에 올라가 가지고 예. 그 한국당 반대로 그냥 제2소위로 넘어가서 계류 중이 됐어요. 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마치 금년 8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여기 오셔가지고 야, 탄소를 이 지역의 메카로 삼겠다. 이게 기회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 얘기하면서 이번 기회니까 내가 한국당은 내가 맡겠다. 한국당 반대를 맡을 테니까 여당의 기재부는 예, 과정은 좀 축약하시고요. 이춘석하고 보지사가 맡으라 해서 잘 진행을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4명 가장 이제 그때 반대를 했던 김도읍, 장재원, 정점식, 여상규 의원을 개인 만나서 다 해결을 했어요. 예. 해결을 했는데 아쉬운 게 뭐냐면 민주당이 너무 대통령이 이렇게 내려와서 하셨으니까 예. 쉽게 될 거로 생각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송기현 의원이 그 여당 간사였는데 예, 거기에서 민주당이죠. 예. 뭣도 모르고 기재부에서 조금 반대 의견을 하니까 그 같이 그냥 어우러져서 그것 그게 때문에 이제 지금 안 됐다고 보시는 거죠? 계류되어 버렸어요. 예. 그것만 풀리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우리 도민들이 이렇게 뭔가 굉장히 막 불어 올라가니까 예. 여당 대표가 지금 여기 내려와서 이제 오히려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좀 알겠습니다. 듭니다. 분명히 최영재 대표께서 한 말씀 하시고 싶어 하실 텐데 고민스러운 것은 너무 길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듣고 다음 주제 하겠습니다. 송기현 의원이 전북이 미워서, 전북이 싫어서가 아니고 공공기관 연구원들을 전부 다 통폐합하는 과정인데 예. 지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든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탄소를 지원하는 예산이 한 1% 정도만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또 다시 만든다고 하니까 이제 사실은 넘어간 건데 그거는 우리가 집요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 너무 믿었다 이렇게 말씀이 지적은 그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다만 이제 그 다음에 요구를 다른 경로를 통해서 요구했고 또 이해찬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를 전주에 와서 열고 그러면서 이건 반드시 하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운천 의원이 활동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이제 한나라당을 자유한국당을 설득해 주시고 우리 민주당은 똘똘 뭉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문제 없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근데 여기 조금만 더 시청자를 위해 얘기하면 지금 말씀하신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또 한국기술원이 통폐합하는 과정에 통합하는데 어떻게 새롭게 만들 수 있냐. 이게 논리였거든요. 근데 거기 아무리 들여다봐도 탄소산업에는 예산이 1%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인 탄소산업진흥원에 한 1,200억 들어가는 진흥원을 만들어서 이 산업이 미래 정말 우리의 산업의 쌀이니까 지금 35조가 70조까지 10년 안에 이제 확대되는 매출액이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만들면 지금 내용적으로는 또 구미에서 그 진흥원을 가져갈지 모르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우리 임상훈 실장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야당은 좀 정우천 의원께서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적인 관점에서 보면 탄소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는 그런 과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또 국가적으로 보면 이걸 낭비를 요소를 좀 없애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탄소뿐만 아니라 소재 부품 산업 분야에 관련해서요. 그런 또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리를 하는 시점과 조금 충돌하거나 정리하는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싶은 생각은 들고 공공의대법은 이상주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탄소 소재법은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실히 좀 가닥은 잡힌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이 공공의대법은 좀 어렵습니까?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 지금 상임위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인데요. 이게 제가 소위 회의록을 한번 전부 다 한번 싹 들여다봤습니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그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나는 일부 의료계가 자기 밥그릇 챙기기죠. 그런 측면에서 좀 반대를 하고 있고 이와 연계돼서 의사, 약사 출신 의원들이 집요하게 이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지역적 이해에 근거를 해서 일부 좀 반대하는 의견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애초에 이 공공의대법은 사실은 서남도 폐교와 맞물려서 급부상을 하게 됐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 오랫동안 정부에서 그 농어촌 소멸되어 가고 있는 농어촌 지역, 어디 손목의 배면 이걸 꿰맬 수 있는 의사 하나가 없는 농촌, 아기를 낳고 싶어도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 하나 없는 그런 농촌의 취약한 의료 현실을 갖다가 타개하기 위한 공공보건 의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는데요. 아직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민과 함께 이 공공의대법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정당 그다음에 또 건강한 그 공공의료 확대를 찬성하는 건강한 시민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하고 연대해서 지역 정치권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탄소법과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전망이 좀 어두운 측면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선님 시간이 많이 돼서 거기까지만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얘기가 좀 몇몇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얘기 못할 것 같고요.
짤막하게 한 말씀씩만 듣는 정도로 얘기를 하고 마무리 말씀 없이 토론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사고 문제 올해 상당히 큰 이슈였습니다. 정은훈 전 의원께서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이건 전라북도 교육청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서 이 얘기는 이기영재 위원님께 좀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교훈을 좀 남겼다고 보시는지요? 네, 교육부가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일괄 이제 폐지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는데 저는 시행령 가지고 이 큰 현안을 그냥 물꼬를 트는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 예. 예컨대 뭐 시차를 좀 두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또 상상고 같은 문제는 홍성대 이사장이 다 아시는 것처럼 뭐 450억이라는 돈을 그동안에 15년간 투자를 해서 유지를 해왔는데 그냥 뭐 어떤 인위적인 또는 자교적인 어떤 평가 지표를 내세워가지고 탈락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어떤 농단이란 말이죠. 교육농단이고 다른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런 문제를 보면서 과연 이래도 되는가? 일단은 뭐 법적인 어떤 소송을 한다고 하니까 문제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에 앞서서 이제 시행령 문제를 고쳐가지고 자사고 예고 뭐 이런 걸 다 폐지하는 그 결정 자체가 물론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긴 하지만 저는 그걸 상당 기간 시차를 두고 밟아야 될 단계를 그냥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바로 교육부에서 밟은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국민적 관점에서도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당사자 학교들은 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런 문제를 국민들이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어떤 이해를 좀 얻기 어려운, 납득이 어려운 그런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예, 2025년도에 모든 자사고를 일반고로 이제 전환하기로 정부가 결정을 했는데 그 시점에 가면 또 어떤 논란이 또 새로 불거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짚어야 될 이슈, 익산 장전마을의 집단 암 발병, 비료 공장이 원인이다라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는 건데 환경연합 대표도 오래 하셨고 해서 최영진 대표께서 어떤 의미를 지닌 사건이었는데 좀 짧게 좀 부탁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예,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산업화를 통해서 잘 살면 된다. 돈만 벌자. 뭐 이런 주의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사실은 아픔이 놓친 거거든요. 이런 아픔을. 그래서 앞으로는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예산이 투입되든 공장을 세우든 이게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느냐, 비용과 편익은 맞느냐 이런 관점에서 일이 진행되어야지 내가 이거 했다. 뭐 내가 뭘 했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그런 모토 안에서 이 장정마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총리부터 사과를 했고 그러니까 이건 다시 점검을 해서 충분한 보상과 함께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 같은 경우가 그의 장점이 있으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환경을 도외시한 뭐 개발 중심의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좀 반성을 하게 되는 뭐 그런 그렇습니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한 말씀 드리면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책임 예. 소재를 가려서 엄벌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 지금 감사원이 감사를 끝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 문책을 엄중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2001년도 그 문제 그 비료 공장이 들어선 이후에 14년간 한 번도 행정조직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주민들은 민원을 냈어도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특별법 된다고 제정하고 이렇게 우리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시면 특별법 제정하고 피해 구조, 역학조사 전담 기구 설비해서 반드시 책임 묻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은천 의원님 서운하신 것 같아서 30초만 드리고 제가 클로징 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상상고를 이 지방 부대에서 해결하라고 그렇게 몇 번의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안 돼서 중앙정치부대에서 뭐 국회의원 151명의 동의를 받아서 서명을 받아서 살려냈는데 지금 나머지 그 동학혁명공원 제정 기념일 오늘 주제를 못했잖아요. 이게 이제 예산이 확보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민족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기념 제정일을 최대한 기념으로 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이 돼서 올해 처음으로 기념식을 치렀는데 조금 더 국가적인 어떤 그런 인식을 좀 넓히는 그런 과제들이 분명히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돌이켜 보니까 저희 지난 1년 동안에 저희 방송도 참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